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8년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새해 들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냐,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것이냐 주목이 되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말 한반도 정세와 중요 변수들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보리의 강도 높은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고 남북관계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입니다. 만일 북한이 이에 호응해 도발을 멈추고 선수단을 파견한다면 전격적인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고 정부의 평창 구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오는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이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 아침 시간 고맙습니다. 2017년 이제 어느덧 저물어 가는데요. 올 들어 북한 또 핵실험, 6차 핵실험이었었죠. 단행했고 1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른바 한반도가 세계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역이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성탄 메시지에서 세계 평화의 중요한 지역적인 과제로 한반도를 명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분께서는 지금 한반도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현재와 향후에 대한, 향배에 대한 전망이 되겠죠?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네, 미국의 그 유명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이 김정은이 소원을 성취한 해다, 뭐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 해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기로에 놓인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내년 올림픽을 맞아서 그 미국이 이제 우리가 제안한 한미연합훈련의 그 연기, 이것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잘하면은 한반도 정세가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대탕트나 또는 남북 화해나 북핵 문제 해결로 갈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신년사에도 아무 별 언급이 없고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또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에서 엄중한 지금 제재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도발한다면 그야말로 전쟁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지금이 기로다 그러는데, 예. 그야말로 기로에 처한 연말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로에 처해 있고 신년사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문성묵 센터장님. 예,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또 17번, 그중에는 화성 12, 14, 15 이렇게 미사일을 쐈고, 김정은이 공언한 대로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 그래서 핵무력도 완성했고 로켓 강국의 위협도 달성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사실상 인지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일과 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역시 위기인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 앞서 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한범 의원님. 예, 그 두 분 말씀대로 2017년은 사실 매우 답답하고 위험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 군사적인 옵션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된 적은 처음이고요. 네. 6차례 북핵 실험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해가 2017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은 사실상 북핵 미사일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그리고 이제 골마 터져 해살에 돋는다고 동시에 이제 대화라든지 협상의 분위기나 여건도 성숙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실제로 미국의 공언처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은 사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또 북한 입장에서도 북핵을 가속화, 무한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압박과 제재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의 선언을 엄밀히 보면 당장은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침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신년사 역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김정은의 공격적인 성향은 아닐 거다. 핵무력 완성이 됐고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을 할 것이고 이제 책임 있는 핵 보유로서 주의를 확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평화를 원한다, 대화를 원한다. 아마 이런 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잠정적으로 평창올림픽 시즌이라고 하는 잠정적으로 주어진 평화 시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북핵 문제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범 의원께서도 역시 기로에 서 있지만은 긍정적인 가능성에 조금 비중을 두는 그런 전망을 하고 계시군요. 아까 얘기하셨던 6차례 핵실험은 이제 6차 핵실험이 되겠죠. 한 번 있었던. 네. 이호령 실장님.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2018년은 분기점이다라는 점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기점이냐에 포인트를 둔다면 김정은이 굉장히 2017년 한 해 동안 전략적인 도발을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예. 보면은 완성이다라는 것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핵무력을 이제 완성을 했다.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능력과 발표한 그 완성을 했다라는 거에는 갭이 발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급히 발생을 했을까를 의문을 더 본다면 바로 이러한 분기점과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북한의 능력은 그렇게 완성을 선언할 만큼의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예. 질량적으로 또 증대를 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축으로는 도발의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또 성급히 완성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 중에서 경제에 보다 더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대북 제재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화의 국면을 또 조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호령 박사께서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관련 발사하는 것하고 객관적인 현실하고는 조금 갭이 있고 북한의 의지가 실린 발표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올해 네 번째든가요 결의했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특히 정유제품 관련해 가지고 과거의 수준에서 90%를 감축시키는 10% 정도만 지금 공급하는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 정도로 압박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권에 대한 압박은 되지 못하고 인민들의 생활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아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정유 제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가 예년보다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원유도 한계선을 딱 400만 배럴로 정해놔서 추가 도발하면 더 트리거 조항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 또 감축하게 되는. 그러나 이건 지금 아픈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노동자도 2년 내에 다 귀환하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2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섬유도 뭐 수출 못하고 철광석, 석탄, 의류까지 다 수출을 못하니까 북한의 수출액은 약 90% 정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축한 돈이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효과 면에서 보면 아프긴 아픈데 그것이 김정은이가 과연 아프냐? 그 점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석유나 휘발유가 없으니까 자동차 운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이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석유만 중단시키면 북한이 항복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는 전제, 그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의 1년 소비량이 약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이라 그러는데 1970년대에도 북한이 약 300만 톤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통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석탄을 액화해서 쓰는 그 산업이 이미 북한에 발달해 있고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내부의 좀 자금력이 네. 강화됐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도 석탄 액화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대비하고 있고 에너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원을 석유에서 석탄으로 바꾸고 있고 예. 그래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독재 정권을 보면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오히려 독재자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90년 초에 보면 90년대 초에 쿠웨이트 침공하고 나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인기가 더 올라갔다. 그 네. 얘기는 최근에도 이제 세포위원장 대회 열어서 기강을 단속하고 결석을 다지는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아픈데 그 아픈 거의 원성이 김정은에게 가지 않고 미국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권력이 취약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예. 이게 제재가 그렇게 효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문성국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이번 금년만 이제 4번이고 그동안 1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10번의 대북 제재를 했는데 예. 사실 보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재는 이제 작년 2270호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아픔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의 시작이 이제 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견딜만 하고 이번 2397호의 경우에도 이제 정유 제품을 제한하지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효과가 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7호 이전에도 사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좀 기간이 걸린다 그런 대략 얘기네요. 보면 3개월 공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 6개월 그 결의가 그렇다면 작년 2270호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여 지났기 때문에 예. 지난번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얘기했듯이 광범위하게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서서히 이제 제재의 아픔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최근에 김정은이 내부 단속, 뭐 세포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재의 아픔으로부터 동요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고요. 예. 한 가지 주목해 보는 부분은 북한이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이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대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경제 제재 아픔이 있는 건 분명하다 예. 하는 얘기고 그건 통일부도 그제 발표해서 중국 수출액이 30%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아픔, 물론 주민들도 겪겠지만 예. 주민들의 그 아픔이 결국 정권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되면 그건 김정은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재 무역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과거에 천리마라는 말은 익숙했는데 요새는 말리마까지 좀 쓰고 있군요. 조한범 박사님. 예, 그 말리마, 그러니까 천리마보다 말리마는 10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10배는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일부
제재 무용론을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이제 제재 무용론의 근거는 첫째, 북한 시장 내 쌀값이 안정되어 있다. 두 번째, 유류가 가격이 폭등하지 않고 있다. 이 두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건 착시죠. 왜냐하면은 쌀값의 안정은 이미 북한이 시장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쌀의 공급량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제재와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쌀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는 제재와 관계없이 쌀값은 변함이 없는 거고, 우리가 유류 가격을 볼 때 보통 주유소를 보는데 북한의 주유소는 정해진 쿠폰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쿠폰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상 품귀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수출은 90% 이상이 지금 묶여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2371호부터는 확실하게 대북 제재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예.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원유는 400만 배럴로 묶었고 정유 제품은 45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히 계산해도 절반 이상의 유류 제품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홍 박사님 원유 말씀하신 정유 합해서 계산했을 그렇죠, 때. 합쳐서죠. 그리고 홍 박사님 말씀하신 석탄을 이용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올해죠. 2017년 1월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생소한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게 C1 화학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통 모든 화학 제품은 석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기본적인 원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이런 제품들이 다 그 나프타가 원료입니다. 근데 그것을 석탄으로 바꿔서 원료를 분해하는 게 이제 탄소화나 C1 화학 공업인데 그건 국제적으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는 이미 견디기 어려운 수준을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독재 국가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재자가 항복을 하고 나온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재자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은 북한 내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예. 예. 그러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오히려 지금까지 김정은 행태를 봤을 때는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는 있죠. 그러나 제재만 가지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제재는 대단히 아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권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군요. 이호령 실장님.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북 제재는 2270호부터 2371, 2375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2397. 요. 네, 이 네 개의 결의안이 보면은 북한의 5대 수출 품목인 석탄, 그다음에 그 철강, 납, 수산업, 의류 5가지 분야를 지금 다 통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로 석유 정제분이 이제 90%까지 그 수입을 못하게끔 통제를 그러니까 받았죠. 유류 수입 못지않게 지금 수출품 통제도 굉장히 5대 압박이 품목이, 큰가요? 네, 5대 품목은 거의 다 통제가 됐다라고 그 봐야겠죠. 압박의 강도도 큰가요? 그 효과가? 그럼요. 북한의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5대 품목인 거죠. 예. 근데 이 5대 품목이 지금 다 제재로 인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류가 통제를 받고 있고 또 외환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노동이죠. 해외 수출 노동인데 이 노동 분야도 2년 내로 지금 다들 귀환을 시킨다면 김정은이 통치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포인트가 그전에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수직적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 제재 결의안이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최근으로 거듭되어질수록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북한 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면 결국에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에 더 의존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 결국에는 그러한 부담이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다.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은 어떤 우발적인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비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미국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걸 중단시키고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두 번째가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징벌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재 효과라고 그럴 때 징벌에 너무 치중을 해요. 북한 아프겠지. 제재하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근데 아픈 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요. 제재를 할 때마다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제재는 역효과를 났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중국이 90%의 북한의 무역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꾸 무역을 계속하니까 북한이 돈이 많아서 도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전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는 안보상 목적에 의해서 또는 뭐 체제 유지에 위해서도 핵이 정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과 직접 담판을 해서 타결한다면 저는 한 달이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방식은 자기들이 해야 될 방식은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거꾸로 북한의 수입원만 가지고 남으라니 이게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느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제재와 함께 대화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저 같은 사람한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전에 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뭐 홍 박사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자기들의 핵 개발은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대북 적대 정책을 하고 있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한미연합 연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한미연합 연습도 방어 연습입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군사적인 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예. 북한이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의 접근 방법은 핵 문제에 대해서 당장 군사적인 옵션은 지금 마지막 옵션으로 두는 것이고 예. 결국 북한이 김정은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의 자리로 나오기 위한 압박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과 공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예. 두 분 다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의 지금 북한 압박 전략에 관한 견해 두 분 다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문제는 김정은의 핵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우에는 핵 개발과 보상을 맞바꿀 협상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중에 4번이 김정은 시기에 집중이 됐고 예. 탄도미사일 개발의 실제 발사 중장거리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김정은 시기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면 김정은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예. 그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핵 보유 후 협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관철되기 어려운 김정은의 전략이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 합리적인 선택은 핵 폐기를 대가로 체제 안정을 보장을 받고 북한 체제의 미래를 보장받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 협상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해법이 모색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이호령 실장.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압박과 최대 개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포인트는 최대 압박에 가 있는 거죠. 최대 압박의 포인트가 가 있는 이유는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뭘 조금이라도 보여달라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전혀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압박 정책에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해가는 방향으로 동조해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한범 의원님, 그동안에 보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든 결의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을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 뭐 추가 도발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은 조금 상황이 혹시 다를 수 있을까요? 예, 다를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미 북핵은 인계점에 와 있고요. 예. 쉽게 말하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북한에 대한 위기는 더 깊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이호령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은 사실 기술적으로 완성을 선언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복잡한 절차들이 더 남아 있고요. 네. 미국 일각에서 3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정치적 발언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것은 기술적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실험과 추가적인 ICBM은 급하지 않다.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의미고, 거꾸로 보면 그 이야기는 쌍중단, 중국이 요구하는 선 미사일 핵 개발 중단에 그 선언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쌍중단의 초기적 선언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추가적인 2397호의 트리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어떠한 거기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예. 그 핵실험이나 ICBM이라고. 그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원유도 분명히 공급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축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현상 유지 상태에서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무모한 도발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 결의가 나올 때마다 반발로서 추가 도발해 왔었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를 것이다. 지금 얘기한 대로 북쪽에서 이미 핵무력 완성 선언한 데다가 또 이번에 결의에 포함된 트리거 조항도 효과가 있다고 보네요, 이호령 실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북한이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성 발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위성 발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네. 1차 핵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ICBM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시험 발사를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내년부터는 제2차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이거를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핵과 ICBM, 즉 화성 시리즈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단 중단을 시키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는 위성 발사를 통해서 하면서 이것을 분리를 시킴으로 인해서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인익 박사님. 이번에 또 변수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 관련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북한이 도발 자제하면은 한미 연합 훈련 연기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날짜로 보자면 이렇게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미 우리 정부는 미 국방부 쪽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는 알겠지만 첫 번째 반응인 자기는 그런 사실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국방부 쪽으로 아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이걸 일찍 더 제안해서 우리가 그 외교안보에 있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이것이 중단이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받을 것이냐. 또 한미연합훈련이 수비훈련인데 방어훈련인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미국이 좀 난색을 표명한다든지 그럴 가능성 좀 우려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의견이 나온 건 아니죠? 아직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뭐 미국 선수단도 오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미국 선수단이 오는데 군사훈련한다 이거는 미국 국민 여론을 볼 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미국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북한 측으로 봐서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뭐 로켓 강국이 달성됐다 뭐 이렇게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모종의 대화 제스처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지만 이것이 중단이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제안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쌍중단 쌍계병행이라고 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데 예. 지금은 연기거든요. 예. 그럴 때 지금 아직 쌍중단 쌍계병행도 북한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의의 제스처를 했지만 과연 김정은이 받을지는 100%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김정은이 받지 않을 때는 한반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통령의 입장도 굉장히 머쓱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온다 그러면 미국도 받겠지만 이렇게 조금 확실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를 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결국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제안한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쌍중단도 북한에서 그렇게 아주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네요. 네, 문성국 센터장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훈련의 연기나 뭐 축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중단하는 걸 북한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과연 날짜를 조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김정은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지금 아마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북한 선수단의 참석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뭐 마지막 순간에 참석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 뭐 일부 패럴림픽에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 선수단이 현지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아마 북한은 최대한 자기들이 아마 이번 올림픽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자기들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어느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고려하면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수용을 해서 북한 선수단도 참가하고 그것이 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기 한미연합연습은 우리의 방어를 위한 다시 말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 연습인데 마치 이걸 연기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한미연합연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92년도에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올 때 TS 연습을 1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의 핵을 개발했고 기본 합의서도 안 지켜졌고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평화 올림픽 여부를 북한과 너무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미연합연습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연합연습이 벌려지면 긴장이 고조돼서 올림픽의 평화 개최가 어렵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도 우리는 갖지 않은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일시적인 연기를 얘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있다, 오해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동안에 쌍중단 얘기가 나오면은 한미 동맹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미국에 우리가 부담을 주는 그런 인식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만은 혹시 미국 측에서 그런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조 박사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은 그 정치적 발언으로 보고요. 예. 실제로 이미 사실상의 쌍중단 상황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미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기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쌍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에 중지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을 중단하면 이제 먼저죠, 선. 예. 그러면 한미는 중단한다는데 문 장관님 말씀대로 그 논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불법 행위고 우리의 군사훈련은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정당한 권리거든요. 예. 이것을 등가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먼저 중단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한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쌍중단의 초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미도 평창올림픽을 감안할 때는 대규모의 군사훈련, 특히 공격성을 띤 군사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사실상의 쌍중단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상황을 이 북핵 문제 해법을 찾아가는 계기를 활용하자 이런 의미지 실제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부는 과연 이 기간 내에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느냐의 여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뭐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양측 다 명시적으로 선언 안 한 거죠. 예. 쌍중단에서. 그렇지만 사실상의 쌍중단으로 들어감으로써 대화의 조건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며칠 있으면 뭐 그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도 매우 공격적인 성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적어도 패럴림픽은 참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뭐 북핵 문제 타결의 계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의 지금 가능성은 패럴림픽은 참가할 가능성이 높나요? 예, 이미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밝혔고 패럴림픽을 위한 준비의 어떤 징후들도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패럴림픽 기간하고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하고는 기간이 겹쳐 있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만일에 패럴림픽이 끝난 바로 직후에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 이호령 실장.
네, 이제 우리가 평창올림픽 계기로 남북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색을 풀어가는 모멘텀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평화 평창의 두 개의 이제 키워드를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훈련과 이 평화 올림픽의 그 평창의 이 기간을 맞춰서 그 뭐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서 그 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국가든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평화적으로 그 올림픽의 축제가 잘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모든 국가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유엔 총회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관리되기를 바란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한 맥락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또 한미연합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럼 이걸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훈련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다면 조금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건 또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고 미국이 포함되고 있고 또 미국이 전 세계 그런 훈련의 그러한 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이 아닌 거죠. 미국의 군사훈련이라는 그러한 물리적인 스케줄 하에서 이 기간을 정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검색을 해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미국이 이걸 갖고 정치적인 해석으로 뭐 쌍중단이라든지 이러한 맥락 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에 대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원적으로 올림픽 같은 거를 군사 이런 전략하고 연계해서 해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러나 가볍게 보완 조치로서는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도군요. 아까 홍영기 박사께서는 지금 보니까 틸러스는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라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속에서 이 문제가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여지가 있나요? 저는 이제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오히려 이제 한반도 평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직 쌍중단도 받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단순한 연기 가지고는 일단은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강화시키고 그런 데는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호응이 온다면 4월로 연기할 수 있는 그 한미연합훈련을 오히려 좀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더 연기해서 그 북한이 핵 대화에 나오고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쭉 제가 살펴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하고 대화할 생각도 여러 번 했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그 어떤 북한의 양보적인 태도를 조건으로 하자 이런 그 한미 간의 공조에 따라서 대화 기회가 여러 번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기회를 또다시 무산시키기에는 그 다음에는 전쟁이냐 또는 통미봉남 아니면 코리아 패싱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정말 국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아주 난처한 안보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갑행세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반도의 그 정세를 평화와 대화 협상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를테면 쌍중단 쌍계병행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쌍중단 쌍계병행을 약간 변형해서 미국하고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김정은이의 체면도 살려주고 미국도 좋다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북미 대화나 육자회담을 주최해 나감으로써 외교적 이니시어티브를 잡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소명이 아니겠냐. 오히려 그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혹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쉽게 했었는데 오늘 얘기 나누시는 것 보니까 상당한 견해차가 있네요. 군사안보 전략과 이것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두 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원범 박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쌍중단의 문제는 뭐냐면 불법 행위와 정당 행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쌍중단의 효용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으로는 한미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문 대통령 말씀대로 지금 이호령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평화적으로 열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노선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쌍중단을 받아들여서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만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그것은 미국의 입장과 그리고 상당수 국민적 정서가 배치되고 우리 군사 안보 전략과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중단의 상황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은 실현 가능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천재일우의 기회로 다가온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이 기간, 이건 충분히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중국의 요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일에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 말씀만 좀 더 그러세요. 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억제하는 그런 노력인데, 역시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시키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지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인데, 결국 앞에 첫 번째 조건이 제대로 돼야 김정은이 비핵화의 대화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든든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흔드는,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억제력 부분제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만 강화하면은 억제력이 생긴다라는 데는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요. 예.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갖고 있고 미사일 1000개에다가 이동식 발사대 200개가 넘는다고 하면 결국은 억지력이 한미훈련을 아무리 해도 억지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억지력을 가지려면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저는 우세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일 결정적으로 부족하고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부족함이 뭐냐면 핵에 대한 억지력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핵무기를 5,000개나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전술핵 무기 한 50개만 갖다 놓으면 문제 물론 해결이 되지만 그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더라도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만 시킨다면 바로 억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한미연합훈련만 자꾸 해서 북한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충돌한다. 이거는 예. 근본은 안 하고 자꾸 그 옆에 부분만 두드리면서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억지력을 가지는 거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기억이 나는데요. 북의 IOC 의원 장웅 씨던가요? 와가지고 이렇게 스포츠와 정치 군사와의 분리를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하던데, 북의 경우 연계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서 과연 어느 걸 택할 수 있을지 이건 과제 같긴 합니다. 아까 틸러슨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북의 급변 사태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틸러슨 직접 밝혔고, 한라인 설치도 합의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혹시 이러다가 또 한때 논의가 됐던 우리 한반도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코리아 스키핑 다시 제기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은 박사님? 저는 코리아 패싱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한반도의 이익을 따지지 않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코리아 패싱을 막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코리아 패싱이 있다고 볼면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핵심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미국 없이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뭐 미국 기분 나쁜 말도 우리 마이웨이를 가면 되는 거죠. 예. 또 중국 없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어려운 중국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는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적어도 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기분상으로는 뭐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외교는 안보는 그렇게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 지금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핵 문제의 핵심은 그 이면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북핵 문제가 얹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 여건을 가진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노력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찾아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걸 우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제다 그런 얘기죠. 네,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이제 그 시진핑 들어와서 이제 1대1로 전략하에 예.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1대1로 정책 안에 어떻게 보면 동북아 정책이 있고 그 안에 한반도 정책이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또 태평양 인도양 전략을 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구도하에서 이 또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문제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코리아 패싱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만 너무나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를 갖고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이슈를 북한 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북한과의 비핵화의 대화가 진입을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과연 도래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던져본다면 예. 그 전에 육자회담이라든지 많은 회담이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튼튼한 안보, 보다 강한 안보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어떤 핵 문제를 다뤄왔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근시적인 또 하나의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홍 박사님. 코리아 패싱은 뭐 이거는 정말 조한범 박사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보다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 이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는 심각한 게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미중 간에 협의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빠져 있다. 예.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났다는 거는 북한 중앙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인데 미중이 합의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한경북도 평안북도 뺏길 수도 있어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중국에 뺏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죠? 중국에 뺏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관여 못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북미 간에 전 대화가 되길 바라지만 대화가 돼가지고 1994년처럼 우린 비용만 되고 우리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되는 통미봉람에 빠질 가능성도 매우 네.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에서 더 큰 코리아 패싱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아예 빠져들 경우죠. 네. 6.25 전쟁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더 큰 비극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리아 패싱을 벗어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북핵 문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자꾸 이니셔티브를 내고 외교 활동을 해가면서 단순히 뭐 대표들만 만나기만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제안을 설득하고 또 수정해서 또 다른 파트너 설득하고 북한에도 제안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남북 대화를 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지역에 우리 기업가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코리아 패싱이랑은 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니까 남북 대화는 본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포기했다가는 코리아 패싱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우리 정부도 속내는 남북 대화하고 재화 채널 마련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그걸 표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지를 보내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대통령께서 개성공단도 열어야 된다. 대북 특사를 보낼 테니까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해라.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과 제재도 더 열심히 하겠다. 네. 제재와 대화를 동시 병행하자. 이런 식으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코리아 패싱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그 미중 양대 강대국 틈사 속에서 지금 동북아 질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견해차가 나왔었죠. 그런데 마침 미국이 지금 새 국가안보 전략 발표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경쟁국이다. 이런 상황까지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강하게 맞서는 분위기를 준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균형 외교 잘 될까요? 예, 뭐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게 과제가 될까요? 예, 이제 결국 우리로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또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고르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우리의 외교 전략과 방향은 이미 뭐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지금 중국과 균형 방향으로 현명하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군요.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물론 시행 과정에서의 비판은 있을 수 있지요.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고 했던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균형 외교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건 기초 위에서 우리 안전을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선택의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걸 한번 현명하게 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지금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과 핵 문제 푸는데 특사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마침 이번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대북 특사 파견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실장?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는 좀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분리해서. 네, 목적이 스포츠와 관련돼서 그 패럴림픽이랑 같이 만약 북한이 참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잘 평화적으로 잘 유지를 시키고 거기에 참석을 너희들도 많이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메시지를 갖고 북한에 가는 특사라면은 국민들이라든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현재 수준에서의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텐데 예. 만약 다른 어떤 메시지를 갖고 대북 특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이 오히려 이렇게 나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사 안보 전략과 과도하게 연관시키기보다는 올림픽 한정해서 기능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네요. 예, 먼저 그 균형 외교 먼저 짧게 그러시죠. 말씀드리면요. 균형 외교는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이렇게 큰 틀에서의 한국 외교를 적절히 균형 있게 배려한다. 이런 점은 아주 적합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균형 외교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좀 무리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그러니까 보다 잘 사느냐는 문제와 살고 죽느냐 문제거든요. 안보는 이 두 개는 사실은 이 균형점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확고한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좀 저는 뭐 친미 주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아주 위기입니다. 뭐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 이후로 지금처럼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없거든요. 예. 근데 너무 무감각한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문 대통령 말씀처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됩니다. 바지가랑이도 겨야 되는 거고요. 예. 특사 파견은 뭐 지금 그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당장 보내야 됩니다. 예, 우리도 무조건 시도해야 그렇죠. 된다. 무조건 예. 시도해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아까 뭐 여러분이 올해 이제 1월 1일이죠. 김정은의 신년사가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데 어떻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꺼냈던 홍현익 박사.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지금 안보리 제재안에도 트리거 조항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요즘에 행보를 보면은 뭐 세포위원장들한테 하는 그 발언도 무슨 뭐 과감한 작전한다 뭐 이랬지만 세포위원장이 공산당의 하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최하부 조직의 장들입니다. 예. 30-40명의 장들인데 근데 이 방점이 대체로 인민들의 생활 개선에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는 아무런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 대담하게 미국에게 군축회담, 남한에게는 조건 없는 남북 대화하자 이럴 수 있는데요. 외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리가 정부의 차원에서 외국과 약속한 것, 특히 정상 차원에서 약속한 거, 이를테면 산불 같은 건 약속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을 외교부 장관이 표명했고요.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의 4대 원칙, 4대 원칙을 뜯어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저는 보고요. 그것만 잘 돼도 왜냐하면 마지막 조항에 남북관계 개선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원칙을 잘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 나가서
미국이 동맹인 건 우리에게 행운이고 축복이지만 너무 힘이 세고 지금 일방주의로 나가니까 자칫 예.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예. 슬기롭게 한중 관계도 관리해 나가야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해 나가면 우리의 통일의 길까지도 전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이것은 북한의 지난해하고 다르게 새로운 뭔가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호령 실장 어떻게 보세요? 보통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 부분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급히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그 포부라든지 어떤 경제 각 분야의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풍성하게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성목 센터장님.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핵 보유국 지위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이걸 질적 양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조금 미진했던 경제 분야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을 펼치면서 대내 결석을 아마 도모할 겁니다. 예. 남북 대화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대화를 했지만 진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한문 박사님. 예, 체제 결속에 주력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의 국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아마 평창올림픽 기간, 이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2018년에 네. 한반도 정세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분께요. 지금 북핵 문제 해결 또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거 짧게 네 분 얘기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호령 실장부터 쭉 할까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여론의 향방을 이렇게 좀 통일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북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강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좀 초점을 뒀으면 네, 합니다. 국내 여론을 좀 모아가자.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위기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킨 일이 중요하고 당면 과제인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도록 구심점 역할을 우리 정치권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홍영익 박사님. 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할 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를 당당히 추구해야 되고요. 그 세 가지는 지금 아주 시급히 필요한 게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데 억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억지력 확보. 두 번째는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되려면 대화 협상이 필요한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거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남북 대화도 덩달아서 추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리아 패싱인데요. 지금 뭐 북미 관계 개선이 되든 아니면 정면 대결이 되든 자칫하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에도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네, 조한문 박사님. 예, 저는 절대절명의 위기다. 한반도의 전쟁,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 또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절대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의 그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제언도 고맙습니다. 2018년 한반도 한부 불안을 잠재우고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야도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요. 해법 모색에 나서길 바라면서 토론 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